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 취재진이 조만간 풍계리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도 관련 행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북한은 이르면 오늘 오후 풍계리 핵시설 폐기 행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경기진단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했습니다. 잠시 뒤 이주열 총재의 경기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해양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박현주 회장을 해외 사업 전략에 주력하는 글로벌 경영 전략 고문에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 박 회장은 해외 사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기자들 등 국제 취재진을 실은 북한 열차가 비핵화를 위한 핵실험장 폐쇄를 취재하기 위해 풍계리로 이동 중입니다. 이르면 오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 지금 우리 측 기자단 위치 어디 정도입니까? 네, 우리 측 기자단은 지금쯤 핵실험장 인근에 거의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핵실험장 인근에 있는 제덕역까지 열차로 이동 뒤에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자체로 이동하는 중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오전에 북한의 방북 허가를 받고 급하게 이동한 우리 취재진은 원산에서부터는 미국과 영국 등 5개국의 취재진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원산역을 출발한 열차는 약 400km가량을 이동할 예정이었는데 북한 철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시속 35km가량의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차로만 12시간가량을 이동을 해서 이르면 오늘 오전 중에는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한 핵실험장에 도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측 관계자들이 열차 내에서 창을 가려놓은 블라인드를 걷지 못하게 요구한 상태라고 AP통신 등은 전하고 있는데요. 또 위성 전화기 등 통신 관련 기기도 반입이 금지돼서 실시간으로 현장의 상황을 전달받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북측이 반입을 금지한 물건 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방사능 측정기에 대해서 북측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그렇군요. 보였는데요. 네. 북측은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선량계, 다시 말해 핵실험장을 폐기한 이후에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위성 전화 등은 물론 무선 마우스까지도 반입 금지 품목에 들어갔거든요. 때문에 전파를 이용한 물건 대부분이 반입 금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각별히 보안에 신경을 쓰면서 특유의 이제 통제에 나선 것 같은데 네. 이 관건인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요?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북측 관계자가 우리 측 취재진에게 기상 상황이 좋으면 핵실험장 폐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함경북도 지역에 밤부터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날씨가 좋을 때에 이제 핵실험 폐기를 하겠다는 것 얘기를 했던 만큼 오늘 오후에 폐기 행사를 벌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이 기자, 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어떤 곳인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네,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년 10월에 첫 핵실험을 벌였을 때부터 실험장으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6번의 실험 모두 이곳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상 북한이 보유한 가장 중요한 핵실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 핵실험장은 주변이 모두 1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반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핵실험 장소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곳의 폐기 절차는 모든 갱도를 폭발시켜서 무너뜨리고 입구를 폐쇄한 뒤에 지상에 있는 관측 설비와 연구소 등을 모두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됐죠? 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행 연 1.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이번 동결로 지난해 11월 한 차례 올린 이후 6개월째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잠시 뒤 이주열 총재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텐데 일단 이번 동결에 대해서 한은금통위가 입장을 내놨죠? 네, 한은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소비와 수출도 꾸준히 양호한 흐름을 지킬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다만 설비 투자가 다소 둔화됐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 상황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목표치인 2%에 미치지 못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은행으로 가서 이주열 총재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국별로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은 소비와 투자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로 지역과 일본은 기상악화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신흥국에서는 중국이 6%대 후반의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을 보면 기초 경제 여건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확대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대체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투자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이는 그간의 높은 증가에 따른 조정으로 이해되며 소비와 수출은 월별로 기복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지난 4월이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는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4월 상승률이 1.6%로 낮았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에서 변동하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높아져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가 주요국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음세를 보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와 강세와 북한 리스크 완화 영향이 함께 작용하면서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융안정 차원에서 그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 지역에서의 주택 가격은 최근 들어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이 4월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하는 점,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이전에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대외 교역 여건, 가계부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발언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기준금리를 1.5%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는 지난 4월 달에 경기 전망을 한 거에서 우리나라 경기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국내외,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이주열 총재는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통화 정책을 완화 기조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포토라인에 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의혹 때문인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지담 기자. 네, 권지담입니다. 네, 권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늘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된 건 지난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취업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조 전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불법 입국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 16일 대한항공 인사 담당 직원을 불러 한진그룹 일가 지시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네, 권 기자. 조 전 부사장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지금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출입국 당국은 불법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이사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이 이사장은 직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혐의로 오는 28일 경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물컵 갑질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된 바 있습니다. 조현아, 조현민 자매에 이명희 이사장까지 소환되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새 모녀는 모두 포토라인 앞에서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더불어 조향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 관세포탈 혐의도 관세청이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권지담입니다.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고 글로벌 경영전략 고문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글로벌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할라 기자. 네, 이할라입니다. 네, 박현주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요? 네, 미래에셋대우는 박현주 회장을 해외 사업 전략에 주력하는 글로벌 경영 전략 고문에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국내 경영 전문가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국내 경영은 계열사 부회장과 대표이사가 맡아 책임 경영하고 자신은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박 회장은 미래에셋대우 회장 직함은 내려놓고 홍콩법인 회장 겸 GISO 직함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국내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는 의미인가요? 네, 미래에셋대우 측은 박 회장이 국내보다는 해외 비즈니스에 더 집중해서 진두지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국내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그간 박 회장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또 금융그룹 회장직은 유지하는 등 현재 지배구조 상황으로 볼 때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최근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정부의 압박 때문이다.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금융당국이 그룹 간 교차 출자와 자본 확충 등을 지적하며 복잡한 지배구조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이 같은 정부의 압박에 박 회장이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 회장이 국내 사업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일종의 성의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미래에셋대우 측은 박 회장이 지난 3월 홍콩법인 회장에 취임한 것과 같은 맥락일 뿐 지배구조 개편이나 정부의 압박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할라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파괴 공작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가 위장 폐업과 금품 회유 등을 통해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데 삼성이 본사 차원에서 깊숙이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고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의 최종 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 약 1,228억 원에 대해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이 추산한 보상비용 1,200억여 원은 협력사 보상비용 807억 원과 일반 관리비 86억 원, 물가 상승 335억 원 등입니다. 한수원은 내부 법률 자문 결과 정부가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요청한 건 강제성이 없어 정부의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통위원회 소위는 오늘 관련 법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예. 그제 이제 중단됐던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서 국회 논의가 오늘 다시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는 오늘 밤 9시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문제를 놓고 다시 논의에 들어갑니다. 환노위는 지난 21일 약 11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여야는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복리후생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 기자, 구체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요? 네, 현재 국회가 논의하는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렇게 산입 범위가 확대가 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 저녁 7시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다시 입장을 번복했는데 앞서 노동계 주장대로 국회의 최저임금 논의 중단을 요구했던 경총은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우 기자, 이렇게 경총이 오락가락하며 입장을 번복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하나요? 경영계와 정치권에서 경총의 배신이다, 노동계 이중대냐 이런 비판이 나오자 황급히 다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총은 입장을 낸 어제 송경식 경총회장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여당 원내대표마저 민주노총을 비판하면서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론을 들고 나왔다고요?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린다는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인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 공약에서 제시한 시점을 고집하기보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최저임금 관련해서 오늘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는 될 수 있을까요? 네, 좀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표결로 결론이 낼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기는 한데요. 네. 통과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이 숙식비를 산입 범위에 넣자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의당이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위에서는 만장일치 통과가 관례여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산입법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결정에 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권과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오늘 하루 또 한 차례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그만큼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까지 우형준 기자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네, 공정위는 먼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업종별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이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할 방침인데요. 현재의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제된 금지 행위 외에 세부적인 금지 행위 유형을 고시로 지정해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별개의 상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하는 행위나 판촉 행사를 하면서 비용을 대리점에 과다하게 분담시키는 행위들이 대상입니다. 또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축소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신고에 의한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대리점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본사에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리점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대리점에게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발표에서 하반기 의류업종 실태조사 계획도 나왔는데 그 배경은 뭔가요? 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류업의 경우 전속거래, 즉 본사와 대리점 이외의 다른 거래가 불가능하다 보니 본사가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본사의 매장 인테리어 개선 강요 행위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의류업 조사를 시작으로 조사 대상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부당 행위를 지적하면서 단체 행동에 나선 가운데 본사는 이런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전망도 나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 BHC 말이죠. 네. BBQ의 이제 자회사에서 독자경에 나선 후에 그 성장세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지난 한 4년간 거의 한 3배 가까이 매출이 올랐죠. 그렇군요. 이 2013년 5월 이제 이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습니다. 네. BBQ가 모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제 분리되고 나서 성장세가 아주 비약적이었죠. 그렇군요. 지금 빅4 중에서도 매출 규모로는 2위에 이미 올라 있고요. 네. 이번에 무엇보다 이제 이 문제가 터져 나오고 나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게 또 새삼 확인이 됐고요. 성장세는 8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지금은 뭐 한 1,400개 정도 네. 늘었고요. 매출 3배. 거기다가 또 이제 BHC의 브랜드 인지도도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브랜드 밸류도 커졌다고 볼 수 있고 여러모로 급성장을 한 것만은 그 성과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매점 가맹점 수도 이제 네. 크게 늘었고 그렇습니다.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도 이제 크게 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BHC의 자금이 지금 네.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 놓인 게 이제 본사의 갑질 논란인데 네.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뭐 갑질이 좀 유행이긴 한데요. 네. 이 갑질이라고 보면 갑질일 수 있는 이 어찌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죠. 이건 뭐 치킨업계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인데 예. 사실 BHC의 지금 이 분쟁의 핵심은 갑질보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본사는 지금 굉장히 큰 매출에 엄청난 수익률이 놀라운데요. 그럼 1위가 어디냐 하면 교촌인데 네. 그럼 3위, 4위를 이제 국내 치킨 BBQ 모기업이 지금 3위로 내려앉아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쪽이 우선 1위 업체의 경우에는 3,200억 원 매출에 200억 원 정도 수익을 냈으니까 수익률이 6% 정도예요. 네. 3위와 4위는 수익률이 9% 정도예요. 더 그런데 높군요. 2위인 BHC만 수익률이 27%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 30%에 육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가맹점주들은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본사에서 내고 배당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가맹업주들은 사실은 이게 처음에 사모펀드가 인수할 때로 돌아가면 이 가맹점 한 개당 연평균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네. 지금은 3억 1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럼 3배 가까이 가맹점도 매출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익은 줄었다는 거예요. 아, 매출은 소득은, 늘었는데 예, 수익이 줄었다. 매출 규모는 커졌는데 네. 소득은 줄었다. 결국 본사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 점주들의 생계비로 떨어지는 돈은 가혹하다 이런 네.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익률의 비밀을 좀 분석을 해봐야 가맹점주의 말이 옳은지 아니면 본사가 수익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들은 투명 경영에 힘썼고
우리가 그만큼 제품 개발이라든가 R&D 비용을 투자해서 이런 성과가 난 건데 네. 경영을 잘한 건데 왜 본사의 부당이익처럼 이제 몰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맹점과 본사는 이 27% 수익의 비밀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매출이 늘긴 했지만 소득은 줄었다 이런 주장인 건데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 비용 전가가 얘기가 네네.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가 터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비용을 전가했다. 네.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에서 안 내주고 다 가맹점에 떠안기고 인테리어 업자와 짜고 본사는 또 리모델링 비용으로 수익을 얻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제기된 건데 이 외에도 가맹점주들이 지금 원가 공개 요구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싼 납품 단가로 본사는 받아서 이 식자재들을 비싸게 지금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첫 번째 의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고비, 가공비, 본사가 떼가는 여러 가지 네. 비용들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그걸 돌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본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가 공개를 할 수는 없다. 이거 영업기밀에 속하는 부분인데 본사는 이제 우리 투명 경영이라든가 효율성 강화를 믿어달라. 네. 그래서 지금 4차례 이미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집단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사는 협의체의 등장도 우리는 환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집단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 업계 전문가들의 얘기는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인데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맹점주들이 힘들어진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인건비의 상승이라든가 올해 최저시급 문제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상인들이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인건비 상승 문제 또 임대료가 올랐다든가. 왜냐하면 이 상점에 대한 비용들은 또 가맹점주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배달 대행 앱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배달 대행 수수료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맹점주가 결국은 소득을 줄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건 맞지만 전적으로 본사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네. 이런 이제 이 분석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지금 병립합니다. 본사에 너무나 높아서 수상할 수밖에 없는 수익률과 그리고 이제 업계 자체의 여러 가지 이제 상승 상황. 비용에 네. 대한 문제. 또 가맹점주들은 매출이 다소 나아졌음에도 사실은 기존에 잘 벌던 돈에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라는 문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본사의 너무 높은 수익률 거의 뭐 30%에 육박한다고 네.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제 그런 그럼요. 말씀을 업계 주셨습니다. 상황이 네. 좋지 않고요. 이 문제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결국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시장 가격, 치킨 가격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근데 지난해부터 이 치킨 업계의 갑질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의 볼멘 소리, 심지어 불매 운동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BHC의 가맹점주들은 이 가격을 좀 올려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가격을 올리자고 가맹점이 얘기하면 소비자 불매에 부딪힐 것 같고 잘 되고 있는 사업도 주저앉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본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본사도 본사대로 지금 27% 수익에 대해서는 가맹점주들과 조금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고 본사가 취해가는 이득이 너무 많다면 이것을 조금은 나누는 방법도 상생의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지금 해법은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이제 짚어볼 부분이 이제 가맹점들이 이제 주요 품목 이제 원가 인하를 요구는 네. 계속 이제 하는 상황인데 이 치킨값 인상도 지금 뭐 얘기가 되고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럴 부분은, 수밖에 없죠. 예,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닭을 필두로 해서 네. 양념이라든가 또 닭을 튀기는 기름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제 원가가 지금 일부 오르는 것도 있고요. 또 의외로 일부 하락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 가맹점주들은 원가가 하락한 요인이 있는데도 우리 납품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 전체로 보면은 지금 물가는 계속 상승 일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원가 상승률이 다 반영되면 치킨 가격이 오르게 되지 않겠느냐. 지난해까지 조금 옥죄고 있던 치킨 네. 가격이 올해는 오를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또 전혀 다르죠. 지금 이제 치킨 업계 가격 내부를 보면 이 프랜차이즈 구조가 상당한 부당이득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 감안해서 제거해내면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충분히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데 본사의 이제 부당한 횡포라든가 또는 이제 업계의 중간에 이제 중간 유통들을 많이 뒀던 게 문제죠. 치즈 통행세, 피자 쪽인데 치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통행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BHC가 조금 억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모펀드로 경영체제가 완전히 바뀌고는 네. 초기에는 이 중간 유통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건 또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혹시라도 부당한 이제 가격들이 끼어들지 않았는지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가맹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번 또 이제 조사나 감사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네. 예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치킨값 인상이 최대 쟁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인상은 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올 상반기는 전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의혹들 제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든지 가맹점의 요구를 본사가 일부 또 이제 듣고 원가를 일부 공개하든지 이런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치킨 가격만 높여서 서로가 윈윈하겠다. 그럼 여기서 루저는 누가 되냐면 소비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소비자가 요즘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치킨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지만 네. 치킨 가격 상승은 그만큼 반대적으로 오히려 더 옥죄어져 있다. 네. 이게 이제 이 사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치느님이라고도 하는데요. 치킨에 치느님이죠. 관련해서. 네. 그런데 또 그 정도로 또 좋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 이런 주제를 다루니까 오늘 네. 또 치맥이 먹고 싶네요. 저도 먹고 싶긴 네. 합니다. 지금 군침이 도는데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네. 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이에 대해서 이제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이제 BBQ가 만든 자회사가 BHC였지만 결국은 이제 열악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매각을 해버린 거죠. 100% 지분을 인수한 게 지금 TRG 그룹인데 네. 이게 더 로하튼 그룹의 이제 약자입니다. 더 로하튼 이 외국계 그룹. 사모펀드고요. 100% 지분을 인수했어요. 그런데 인수하고 초기에 이 전폭적인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했습니다. 여기 삼성전자 출신의 박현종 회장을 비롯해서 또 이제 임금옥 사장, 굉장히 경륜 있는 대기업 출신의 경영자들을 투입해서 상당히 경영 이 효율화를 도모한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진화 경영에 투자했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사모펀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 27%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 장면만 보면 요즘에 한국 GM과 관련된 사태들 이런 게 연상되는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 주주의 배당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맹점주가 일부 희생된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는 합리적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사가 가맹점주의 지금 협의체에 대한 소통에는 응하지 않고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보면은 정부 당국의 조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로 예견이 됩니다. 네, 양측이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대립하는데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는 이게 내부에서 전 본사가 양보를 해서 네.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가맹점주들의 이익도 보호해주는 이 장치를 내부적으로 찾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정위가 나서게 되면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HC 본사 자체가 일정 부분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원가를 다 공개한다는 건 기업에서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적어도 납품되는 식재료들, 핵심적인 물건들에 대한 원가를 가맹점주와 공유하고 그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물류 비용을 좀 더 낮출 수 있을까? 가맹점 수준에서 지금 올라간 비용 문제들을 그럼 본사에서는 어떻게 좀 해지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지 못하면 이건 이익이 걸린 이해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지금 물러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1,430여 개 가맹점주 중에서 네. 900여 개 업체가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협의회에 네, 가입하고 있는 점주들이 60%가 넘습니다. 이 비율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된다면 사실은 가맹점주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아무쪼록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와 주요 수법 등을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유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명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 보이스피싱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진 사기 수법이라 쉽게 당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만 3만여 명이 2,400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요. 매일 850명이 1인당 780만 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시면 그 피해의 심각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제 단계별 수법을 공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연변 사투리를 쓰고 사기 수법도 허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엔 사기 단계별로 치밀하게 속칭 피해자를 요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로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이름에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는 말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게 되면 피해자는 긴장하고 무슨 내용인지 집중하여 듣게 됩니다. 2단계는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 제3자에게 발설하면 체포된다. 위증하면 처벌된다. 라고 압박하고 전화 녹취로 진술해야 하니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지시하여 주변의 도움으로부터 차단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피해자의 계좌 내용 및 잔액을 확인하고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사관을 만나서 돈을 직접 전달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은행에서 고액 현금 인출 또는 이체할 때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용도를 물을 경우를 대비해서 친척에게 4억 자금을 보낸다. 자식에게 줄 돈이다라고 답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마지막 기회를 봉쇄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왜 그런 걸 묻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도록 지시하기까지 합니다. 네, 이처럼 수법이 다양해지고 진화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느는 것 같은데요. 한편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죠. 이른바 근원 목소리가 화제인데요. 얘기 이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지검 수사관이에요. 저희 수사과로 금융사기범 주범 김명철의 공범 8명이 검거가 됐는데 그 압수물품 중에서 씨 명의로 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 2점이 발견돼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금융단으로 피해자 입증 받게끔 도와주실 공판님 이관시켜드리는 건데 괜히 위증하지 마시고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었고요. 본인 성함 사건 번호 먼저 확인을 좀 할게요. 중앙회에서 취급하는 일반 신용대출, 담보대출이 아니시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 정책자금입니다. 조건부 승인권으로 당일 중으로도 수령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힘드시겠지만 고객님께서 채무 대부분이든 어느 쪽으로든 300만 원 정도쯤 채무 직접 상환 처리가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좀 지금 들려드렸습니다만 팀장님, 이 근원 목소리란 게 정확히 어떤 거고 또 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다른 범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기를 시도하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 녹음을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올려놓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국민들이 직접 범인의 목소리를 듣고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과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확실하게 체감하면 금융이용자 스스로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구체적인 사기 수법도 공개가 됐는데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한 정부기관 사칭형, 또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노린 대출 빙자형 수법 등입니다. 물론 이제 앞서 간단히 언급을 해주셨지만 정확히 어떤 유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좀 전 단계별 수법에서 소개드렸던 내용이 전형적인 정부기관 사칭형입니다.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접근하고 결국은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인데요. 사칭하는 정부기관을 보면 법원,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대출이 필요하신가요? 현재 사용 중인 대출이 있나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접근하고 수수료 또는 작업비를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하면서 원금을 상환토록 하고 그 큰 원금을 금액을 편취하는 경우가 바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진화하고 있어서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런 습관을 근원 목소리 3고라고 하고 있는데요.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라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출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소속직위 성명을 묻고 전화를 일단 끊는 게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관의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마지막으로 피해를 이미 당한 경우라면 어떤 식의 대처가 필요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서 돈을 이미 송금하거나 이체한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112나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범인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밖에 이런 게 보이스피싱인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1332번으로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